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동안 상승 랠리를 펼쳐줬던 다우지수가 또 크게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장중 흐름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좀 불길한 그런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가 최근 변동성이 부쩍 커진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또 기술주뿐만 아니라 업종 전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주들의 폭락세는 일단 진정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엔비디아만 TSMC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머지 기업은 약세를 보였고요. TSMC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오늘 하루의 실적만으로는 기술주 전반의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변수들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 금리 인하와 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시장 방향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도 약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트럼프 리스크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이었죠.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밀리면서 코스피가 장중한 때도 2,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사수한 2,800선 오늘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폐지된 사전 청약 사업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취소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애가 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오름세인 집값에 기름을 붓는 모습인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는 청약 시장 이야기와 부동산 동향까지 하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마치 작은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퍼지듯이 간밤에는 다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지 약 5일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선 건데 그만큼 그 흐름이 짧지만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다우지수도 1.29% 하락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막을 내렸습니다. S&P 500도 0.78%, 어제 하락폭이 컸던 나스닥 지수도 0.70%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순환매 장세 연출되던 중 주목받았던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켰는데요. 애플이 2%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71%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락이 깊었던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2.63% 반등해줬고 브로드컴도 2.9%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TSMC 실적 호조로 대체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반도체주 안에서는 혼조세 보였고요. 이어서 구글도 1.8%, 아마존은 2%대,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역대 최고 매출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 개별 이슈로 3%대 강세 보였고요. 일라이릴리 전일에 이어서 6%대 급락 나왔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약세 보이면서 전체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 섹터 가장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0.29% 상승 마감했고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곤 11개 섹터 중 10개의 섹터가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 매도세가 집중이 됐다면 간밤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차익 실현 흐름이 확대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선 그간 순환매 흐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자연스럽고 건전한 흐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TSMC 실적 발표 후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긴 했습니다. TSMC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정도 증가했는데 AI 돌풍 효과를 톡톡히 본 덕분에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올려잡았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었고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는 경제 지표들과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내 고꾸라졌습니다. 우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3만 건에서 24.3만 건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보면 전월 대비 0.4% 하락에 이어서 0.2% 하락을 기록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신규 주문도 약하고 앞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증가하면서 경기 선행 지수의 둔화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런 재료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순환매 장세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감염으로 유세를 중단하고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일부 반도체나 기술주 등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각 후보의 수혜주 안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두드러질 수 있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4.2%대, 2년물은 4.46%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기술적으로는 당분간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고요. 순이익은 36% 증가해 우리 돈 10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돌풍 속 큰손 고객 애플과 엔비디아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올해는 강력한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며 연간 가이던스도 올려 잡았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은 3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찍으며 상승 가도를 달리던 TSMC의 주가는 호실적과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유럽에서 차세대 AI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애플이 백기를 들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지 않겠다 밝힌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메타는 3세대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3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최근 마련된 AI법 강도가 높다 보니 차라리 발을 빼기로 한 겁니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별도 규칙을 둘 정도로 엄격한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당국이 빅테크 갑질 문제까지 정조준하고 있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첫날에만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은 우리 돈 10조 원에 달했고요. 이튿날까지 기세를 이어가 19조 6천억 원을 찍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 매출은 아마존 3분기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수년째 이어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장 필요한 상품이 아니면 구매를 미루고 대규모 할인 행사 때 한꺼번에 몰아사는 소비 트렌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오픈AI가 최신 AI 모델인 GPT-4o의 미니 버전을 출시합니다. 사측은 GPT-4o 미니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델 가운데 가장 유능하면서도 비용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I 모델 평가 테스트에서 82%의 높은 정답률을 기록했고 비용은 이전 버전보다 60% 이상 낮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GPT-4o는 챗GPT 플러스와 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곧장 제공되고요. 다음 주에는 기업용 모델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 거래 또 기업 공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블록 거래를 통해 1년 전보다 150% 넘게 증가한 150억 달러를 조달했고 IPO도 같은 기간 2배 늘면서 50억 달러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다가올 35억 달러 규모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IPO를 포함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개인 투자자들도 40개월 연속 인도 주식 뮤추얼 펀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센섹스는 올해 들어 11%, 2020년 이후 118%나 상승하는 등 중국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발 반도체 악재에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소식과 함께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전주 주가가 대규모 호재에 큰 폭으로 오르자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체코 원전 수주 낭보가 어제 전해진 것인데요. 한국이 결국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규모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인데요. 규모도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탈원전 정책 이후 다시 원전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제쳤다는 데 있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로 10년 이상 원전 산업계 일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전 산업이 18.27%, 한전 기술이 7.05% 올랐고요. 한전 KPS가 3.46%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대우건설과 두산 우선주가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CXL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CXL 시장이 2028년에 이르면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XL 기술의 핵심은 빠르게 연결해 연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CPU와 GPU, 스토리지 등의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더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AI 수요가 늘어나며 빠른 처리 속도와 고용량이 필수적인 만큼 CXL 기술이 각광받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CXL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 패권을 SK하이닉스의 내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CXL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제품인 CMMD 2.0 개발에 성공해 올해 2분기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주요 고객사들과 검증을 진행 중이죠. 이 같은 소식에 CXL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인 엑시콘이 20.63% 올랐고요. 네오셈이 7.33%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킨스전사가 2.44%,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악재 속에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0.23% 상승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대형 기업부터 국내 기업까지 너도 나도 나서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어제도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먼저 DXNVX는 자사 경구용 GLP-1 비만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내 최소 2개 이상의 물질 특허 제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이백도 경구용에 이어서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이백은 약물을 원하는 장소,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패치형으로 제재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동국제약은 약효가 2에서 3개월 지속되는 장기 지속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신제품 개발 기대감에 비만 치료제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XNVX가 어제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샤페론이 27.17% 올랐습니다. 또 소식이 나온 나이백이 10.1%, 올릭스가 6.81% 상승했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동안 상승 랠리를 펼쳤던 반도체주들이 어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TSMC와 ASML 등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 반도체 기업이 흔들리자 국내 반도체주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급락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정부는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반도체 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반도체 동맹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변수 확대 반도체주가 매도 압력을 받았는데 어제 SK스퀘어가 8.34%, 레이저셀이 5.8% 내렸고요. 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모두 3%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상했던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발 악재에 일제히 내렸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까지 반도체를 저격하는 원투펀치를 날린 영향이었죠. 언제쯤 시장이 악재 원투펀치를 이겨내는 맷집을 보여줄까요? 약했던 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 내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80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0.67% 하락한 2,824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0.84% 추가 하락하면서 830선마저 이탈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발 악재가 외국인의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또 한 번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3,802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3,751억 원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도 424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섰습니다. 775억 원 순매수. 더해서 개인도 12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기관이 830억 원어치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앞서 미증시 반도체 쇼크에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의 급락이 예상됐었는데 두 종목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3.63% 또 급락했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 8.8%나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트럼프 쇼크에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반면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 형제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1.79%, 에코프로가 3.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쪽이 약했는데요. 알테오젠이 4% 내렸고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 제약도 2% 내외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20전 오른 1,381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역외 환율이 밤사이에 추가 상승해서 다시 1,385원 80전에 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오는 9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 영향으로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오르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풍에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쇼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주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한국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현대차와 기아, 미국 시장 점유율이 주는 등 악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 시 전기차 보조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대응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 조지아의 현대 전기차 하이브리드 공장이 가동이 될 텐데 만약 수입 관세 부과 시 조기 가동될 수 있고 또 50만 대 가동 시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생산 비중이 38%에서 한 68% 수준으로 GM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고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라인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실적 발표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약해진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들의 컴백이 예정돼 있어서 엔터주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주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대화 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CXL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주 내에서도 CXL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더불어서 한솔와이언스는 장 마감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밤 미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시장 반도체주가 미국발 원투펀치를 이겨내고 오늘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종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아니 다우지수 그동안 좀 흐름 괜찮았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사실 좀 뭔가 무차별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그러네요. 어제 뉴욕장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동안에 기술주 빠지고 나스닥 빠지는 와중에도 다우하고 네. 러셀 2000 같은 그쪽이 그렇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오히려 뭐 러셀 2000은 2%씩 오르기도 하고 있는데 다 빠졌다는 게 그리고 또 개장 초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이 시간에 확인하는 뉴욕 지수 선물 흐름 갖고도 쉽게 이렇게 예단하기 힘든 장이 좀 어려워졌네요. 맞아요. 이게 네. 또 빅테크 관련주들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는 또 올랐고 네. 메타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지금은 뭐 이렇게 개별 업종도 개별 종목도 종목이지만 한번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자꾸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죠.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허 상무님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거치도 짚으시지만 이제 시황관으로 이렇게 많이 기관에서도 부르고 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은 뭐 미국 나름대로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네. 해서 나름의 이제 대안이
좀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다우지수 많이 빠지면서 예. 조금 색채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그런 대안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은 좀 대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 약간 조정 가능성,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더 미리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예. 거의 조정을 별로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에 여름에 드디어 이제 조정다운 조정, 한 적어도 뭐 미국 대형주들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나타날 시기가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5에서 10%?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미국이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상승 랠리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 10% 되는 정도의 조정은 1년에 한 3번 정도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에 매 분기마다 한 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분기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나타났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그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 시장은 3, 4월 달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는 거의 조정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 정도에 이러한 조정을 좀 받을 시기가 되었다.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미국 네. 시장이. 근데 보통 보면은 대선 전에 한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또 이제 주가가 못 오르거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대선의 결과를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확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그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말 막상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막상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이 조금 먼저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의견 중에서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차트로 봤을 때 저한테 방송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네요. 어제 뭐 나스닥 종합지수는 결국 또 21선을 갖다가 완전히 하회했는데, 그동안에 추세 살아있을 때는 21선 물고 내려가든지 살짝 그 밑에서 마감을 했더라도 네. 다음 날 바로 그 21선 위로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더군다나 어제는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쭉 그냥 음봉으로 해가지고, 네.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조정 시작했다 할 정도 같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는 어지간하면 그렇죠. 위죠. 낙관적으로 보는데. 저희 뭐 SBS, BGS도 자주 소개해드리는 톰리 같은 분은 예. 월가에서 알아주는 강스러운 자죠. 예. 저 뉴욕에 톰리가 있다면 서울에는 유동원이가 있고요. 그런 식인데 우리 또 문남중 의원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우리 허상무님이야 늘 보면 좀 다소 균형 잡힌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식 하시는 분들 김 빼는 소리도 자주 하시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비치면 억울하네. 네. JP모건에 너무 빨리 떠난 거 아니에요? 아주 빨리 쫓겨난 거죠. 몇 주만 더 버텼더라면 그거 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뭐가 좀 평소하고 좀 달랐나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실업 급여 청구 건수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의 약간 선진지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24,000건 이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 이거 정말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요. 또 의외로 같이 발표된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연준 지수,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반등을 해버려서 좀 지표가 엇갈려요. 네, 매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유력한 어떤 확실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또 일부 지표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신호를 나타내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지금 주식시장도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도 지금 갈팡질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무님은 연준의 금리나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제 11월 정도로 봤었거든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9월에 인하 가능성을 100% 가까이 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9월에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대세에 따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에 약간 조금 더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대단히 나쁘진 않다. 예.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고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또 막상 그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 이제 9월 달 정도의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좀 인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경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9월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만큼 물가 지표가 지난 그 7월 달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6월 미국의 물가 지표가 확실히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9월 쪽으로 많이 또 신경을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세에 따라야죠. 사실 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반대한다는 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보고 있자면은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부 그 자기한테 유리하든지 표가 된다 싶으면 무슨 소리도 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2018년 그 무렵에 네. 얼마나 연준을 압박했어요. 금리 안 내린다고. 그랬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에 한몫했던 그것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되자마자부터 연준 보고 들들 볶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라고. 예, 정치인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뭐 이렇게 돌려서 들어줘야 되는 그게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IMF도 미국 보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좋겠다. 연말까지는. IMF도 그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어제 22 통화정책 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동결이었죠. 네.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단은 뭐 라가르도 총재도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립적으로. 굉장히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대목에서 조금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게 지금 유럽 경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약간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즉슨 뭐 지금 당장 이번 달은 아니지만 다음번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엇갈립니다만은 뭐 6월에 지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9월 정도에는 미국과 함께 또 한 번 내리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이벤트는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죽하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면 트럼플레이션, 트럼프 리스크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제 너무 이제 여론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좀 아시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지금 이제 격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 이게 참 되려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사실 코로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뭐 이게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약간 이제 사퇴 쪽의 의견들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사퇴 가능성이 이번 주 정도에 좀 무르익지 않겠나라는 언론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조금 주춤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대응할 만한 대항마가 사실 마땅치 않은데 의외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사모였던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둘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든의 사퇴 또는 미셸 오바마 전
사부인의 어떤 등장이 또 이제 미국 시장이나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될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최근에 또 좀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흐름은 참 묘합니다. 묘한 게 그쪽에 질 바이든 여사가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그때 TV 토론 1차 하고 나서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밀렸다 했을 때도 질 바이든 여사는 우리 뭐 사태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세장 가는 데마다 나는 뭐 다 걸었네 인생을 뭐 이렇게 하고는 얘기합니다만 딱 흐름 보세요. 며칠 전에 건강상에 조금 뭔가가 있다면 내가 사퇴할지도 모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코로나 걸렸대.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편들어주던 펠로시도 안 되겠는데 하지. 그러다가 상황인 오바마까지 저러니까. 아직은 이 대선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위해도 이걸로 한 번으로 끝이 날지도 불분명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마다 뭐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인데 참 미국이란 지금 선거를 갖다가 이제 채 4개월도 안 남겨두고 지금 이걸 누가 마지막에 저 후보로 올라오지를 모르겠고 지금 후보라고 유세 다니는 저 사람이 11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가 두 분 다. 야 이거는 진짜.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암살 시도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니 이거는 진짜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런 판으로 지금 3, 4개월 앞두고 있다는 거는 정말 비현실적이고 조금 이상합니다.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현실감도 떨어지고 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헬기 타겠다고 방금 걸어가는 저런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만 저런 상태의 건강 상태의 저 미국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해서 사는 나라 시절이야 싶으니까 좀 아찔아찔하기도 하고. 시장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기도 하고 저는 어제 잘 오르던 장이 왜 밀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밀었나 싶어요. 트럼프 당선되면은 안 좋아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좀 약간 아니, 소장님 기본적으로 음모론 좀 좋아하시죠? 음모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다 음모론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원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렇죠. 전개들이 많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프로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마땅치 않은 표현인 건 압니다만 그동안에 뉴욕장이 밀릴 만한 상황에서도 안 밀리고 할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개입이 있었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그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때 이미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플런지 프로텍션 팀, PPT, 폭락 방지 팀 같은 경우 이렇게 작동하면서 증시 낙폭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락을 막는다면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지금 먹었는데 누르려고 한다면 또 동원할 수도 있죠. 에이 설마일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상한데 근데 이거 뭐 진짜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라면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조금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결이에요. 허상무님도 약간 저하고 비슷한 과야. 예. 음모론 쪽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런닝메이트가 된 JD 벤스. 예, 벤스 위원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벤스 의원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공개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가상화폐도 있고 뭐 그 제약 바이오나 이런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색깔과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월가에서 조금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형 어떤 테크주들보다도 벤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네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에서 약간 중소형주로 또 잠깐이지만 이렇게 또 돈의 흐름들이 옮겨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기술주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그 반스 위원이 예전에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쪼개야 된다. 뭐 이거 뭐 하는 기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위협 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동안 뭐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테크 중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부통령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일부에서부터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 스타트업이었죠. 네. 그렇게 했지만도 지금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엄청난 대마가 돼 있는데 지금 그 허 사모님 말씀하신 그런 분석이 월가에서도 들리더라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 방향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답게 이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처럼 빅테크들이 꽉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쪽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방향에서 한번 또 빅테크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빌미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럼 독과점 규제 이슈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빅테크 쪽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거죠. 요즘에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가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러닝메이트 예, 반스 포트폴리오 위원회 보니까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예.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미국 시민들이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로 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한 뭐 음식료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갈등이 좀 생기는 건데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독점 구조를 그 기업들이 어떤 자체적인 어떤 힘으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주는 독과점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딱 한두 개만 쓰는 것처럼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이런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선택받은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미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법으로 이게 쪼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나 다른 중소형주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우량주들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자사주를 많이 사주면서 주주 가치를 많이 올려주어 있는 미국 빅테크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것들을 팔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또 대안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좀 그러네요. 보여져서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런 빅테크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워낙 빅테크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좀 없애는 쪽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SK하이닉스 3.63% 빠지고 삼성전자는 막판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0.23으로 상승 마감이었어요. 네. 이 극적인 이 다이버전스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TSMC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삼성전자 결국은 엔비디아 납품설 뭐 이거였다고 보십니까? 같은 반도체인데도.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보여준 거는 그 전날 발표된 ASML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죠. 좀 안 좋았고 예.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예. 부진했기 때문에 이거 AI 하고 반도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 버는 기업이 별로 없네라는 걱정들을 많이 줬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SMC가 보여준 거는 그래도 AI 쪽에서 칩은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주가 좀 급락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차이가 났던 부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예. 간의 차이가 났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격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많이 올랐던 빅테크들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들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그동안 소위 이제 쩔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텔, 뭐 이런 주식들이 어쨌든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도 좀 반등을 한 걸 예. 보면 어쨌든 저희가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지만 결국엔 또 그 중심에는 가격이 또 좀 그 중심에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모님이 또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그죠. 예. 신선하죠.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점잖으신- 점잖게 하셔가지고. 점잖으신 분이 예. 쩔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실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사실 힘들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포트폴리오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절이요? 예, 조정이 좀 필요한 조정.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을 할 거냐, 미국 시장을 할 거냐라고 보면 네. 이제 정말 트럼프 뭐 세상이 되든 뭐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우위로 세상의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말하는 국장보다는 역시 미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포지셔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테크로 너무 많이 쏠렸던 부분들 또는 반도체로 많이 쏠렸던 부분들은 약간 좀 줄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치우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S&P 500 중심으로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기술주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뭐 일부 방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동감은 합니다만은 뭐 길게 봤을 때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쪽에다 너무 또 쏠리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는 이따가 장 열리고 나서 뭐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이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주식도 조금 이렇게 조정에 이제 접어드나 싶은 이런 시점에 환율하고 금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달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재밌는 보고서가 있네요. 우리은행의 민경원, 임환열 두 이코노미스트가 데일리 시황을 쓰는데 제목이 환율 시황인데 외환 시황인데 그냥 사요. 자꾸 사요. 계속 사요네요. 제목이. 달러가 잘 안 빠진다는 얘기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느낌에 그리고 우리 경험에 그분은 달러 강세를 그다지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보통 이제 약달러 기조를 약달러를 선호하죠. 기조를 갖다 선호한다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있어서 약간 그 트럼프 정책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아구가 안 맞는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아구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세를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스러운 그런 정책인데 네. 그 금리는 그 내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한 건 또 반대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깔끔한 좀 이렇게 그런 선명한 그런 방향성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자국 중심적이라는 경향이 바이든 때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돈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돈이 여전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견고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 달러가 잘 안 빠지는 상황이 좀 됐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안 빠질 것 같다. 야, 이게 참
기술적으로 뭐 보면 이거 대차게 한번 빠질 것 같은데 달러가. 그러면 사실 국내 수출주는 좀 타격이 잘안 있을 빠지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때 국내 수출주들은 훨씬 더 모멘텀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수출주들 만약에 달러가 약달러 기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은 그렇게 달러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환율은 그런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그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수출이 좋지만 예. 혹시 지금의 수출이 더 좋아지기가 어렵고 약간 모멘텀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이제 수출주들한테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상반기 때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유난히 강했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그렇지 않은 내수주들이나 전기차 같은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투매나 매도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81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1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각각 삼성전자 호가는 86,500원, SK하이닉스 호가는 209,0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4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7,000원. 기아도 0.58%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가 119,200원이죠.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500원. KB금융도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2,8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1.7% 반등을 보여줬는데 또 하루 만에 좀 어제장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네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9,600원.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5만 7천 원. 에코프로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7,5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1.5%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2,500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 이미 뭐 HPSP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만 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5,900원. 엔캠은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뭐 호가 분위기만 봤을 때는 글쎄요, 오늘도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야간 선물이 예. 야간 선물이 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야간 선물 그 낙폭을 반영한다면은 개장 초는 우리 2,800 살짝 아래에서 네. 2,800 깨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유 참 예, 심란하시겠어요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어떻게 사실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게 주도주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예. 저기 허상무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포트폴리오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비중 좀 줄이시죠. 현금 비중 좀 늘어놓으셨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조절을 하든 비중 조절을 하든 간에 먹는 거에서 줄여야 됩니까? 터지는 거 있는 거에서 줄여야 됩니까?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쉽지 어려워요. 않은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올해 이제 그 장을 보면은 수출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 뭐 반도체나 뭐 기계나 내수만 기대 갖고는 희망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반기에 먹었던 그 이익을 냈던 부분들에서 조금 줄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이제 내수주 중에서도 너무 쌓였거나
굉장히 좀 많이 싸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오히려 조금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이익을 내고 있는 쪽에서 조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한 번 정도 그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고 다음 달 정도에 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조정을 받지 않고 저희 국내 시장도 사실 미국만큼 못 올라서 사실 이제 상대적인 소외감이 클 뿐이지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3, 4월 달에 한 8% 정도 코스피 조정을 받은 것 말고는 사실 조정이 별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여름에 좀 쉴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이런 조정들이 나타날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5에서 10%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15%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좀 이익이 났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수익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조금 때를 봐가면서 다시 재진입을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거지. 사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뭐 기업 환경 자체가 바뀔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빅테크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사실은 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근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예상과는 다르게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8, 9월 달에 조금 더 새로운 기회들이 좀 생길 것 같고,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번에는 의외로 또 조금 약간 버블스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버블스럽게. 이건 또 소장님하고 뷰가 약간 다르네요. 소장님은 금리 인하 때 오히려 시장이 더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상무님은 버블스럽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경기가 안 나쁜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는 계층과 산업 간에 이제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산업과 계층,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과 산업들이 완전히 차이가 난 양극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내렸을 때 그러면 과연 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쪽들이 올라오는 속도와 또는 금리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업황이 좋았던 산업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금리를 어쨌든 천천히 내리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우량주들은 또 한 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2008년, 2009년 그 무렵에 환율 1,600원 근처 간다는 소리 한 번 했던 걸로 그냥 전문가 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제 별명이 진방꿀 아닙니까? 진우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고 그래 되는데. 진반꿀이요? 예. 귀여운데요? 뭐 반꿀들 많아요. 시장에.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 많은데. 야, 이게 저 궁금한 게 어제도 잠시 후 방송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참 이번 올 한 해를 갖다가 가면서 또 내년 초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진짜 세상이 바뀐 건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 또래들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들 시장에 오래 머물렀고 지금도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하건 뭘 하건 이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야 금리나 다 그러고 있지만 금리나 하기 전에 나오든지 금리나 해서 한번 랠리가 조금 더 불을 뿜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닙니까? 막상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얼마나 올랐어요. 수주 발표 딱 나니까 어제 폭등을 했지만도 쭉 그냥 짱대 음봉이 생기면서 그는 그 세월을 갖다가 한 30년 겪었던 친구들이라면은 금리 인하한다고 막 사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몇 번을 당해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오늘 개장하고 좀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예. 네,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펼쳤던 다우지수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주요 빅테크주들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메타도 상승을 나타낸 상황이고 지금 종목 간의 희비가 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 좀 부분에서 좀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9% 떨어집니다. 결국 또 2,8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2,799포인트, 코스닥도 0.28% 내림세 8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1.6% 떨어집니다. 85,500원, SK하이닉스도 1.4% 하락, 209,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상승합니다. 33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 84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떨어집니다. 67,000원. 현대차가 0.38% 하락합니다. 지금 25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1.8% 약세입니다. 117,700원. 셀트리온도 1% 내림세로 185,800원. KB금융도 1.9% 떨어집니다. 82,800원. 포스코홀딩스 0.4% 내림세로 3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으로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1% 상승합니다. 지금 코스닥 쪽은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알테오젠이 1.9% 상승으로 26만 7,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HLB가 0.6% 상승합니다. 84,400원, 삼천당 제약 강보합권으로 18만 5,500원이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0.8% 하락합니다. 93,300원. 엔캠 3.78% 상승합니다. 18만 6,600원. 리노공업이 0.6% 하락합니다. 22만 5,500원. 클래시스가 1.8% 하락으로 49,050원. HPSP가 1.6% 하락이네요. 3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면서 빠르게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글쎄요.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험주, LG전자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정도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주도 그 밖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장품 관련주들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7%에서 3%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T 섹터 내에서는 지금 LG전자 정도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하고 LG전자 우선주, LG전자가 2% 상승 보여줍니다. 11만 3,300원, 그리고 LG전자 우선주도 1.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의 종목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지금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강하게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대형주들 오늘장에서 또 어제장에서도 그렇고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도 반등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네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33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0억 원, 65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억 원, 5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좀 많이 파네요. 지금 2,643계약 지금 외국인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율 자체는 전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보시다시피 달러 환율 3원 80전 하락한 1,385원 50전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3원 80전 상승한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집니다. 1,386원 50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다시 올라가네요. 예. 아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워낙 뭐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다 내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뭐 우리 외환 당국의 시각이기도 하는데 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말도 맞지만 소위 말하는 재정 환율로 따지면 유로도 비싸졌고 파운드도 비싸졌고 엔도 지금 이제 850원까지 해서 엔 대비 그나마 제일 우리가 행세하다가 850원에서 순식간에 지금 한 880원대로 올라왔지. 그러니 네. 재정 환율로 볼 것 같으면은 어쨌거나 이 달러 강세 와중에 누가 제일 약하니 어느 쪽 좀 많이 약한 통화가 어디니 하면 우리가 꼽히는 거예요. 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저기 우리 정민 앵커께서 오르는 업종과 종목들 막 찾는데 당황하시는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쉽게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네, 잘안 왜냐면 보이고. 이제는 좀 보여요. 이제는 좀 보여요. 네, 이제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이게 좀 섹터 뭐 테마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 내에서도 그냥 개별 종목들 움직임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이 털고 나온 여기 일단 줄이고 팔고 나서 제일 싼 거 찾으니까 펀더멘털을 그렇죠. 따지고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제일 싸고 안 움직인 거 찾았더니만 에코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맞아요. 그런 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전반적으로. 무슨 뭐 LS자도 다 보니까 다 힘없죠. 네, 무슨 뭐 삼양식품은 싶어서 보니까 힘없죠. 네네. 뭐 조선은 싶어서 보니까 힘없죠. 그래요. 갈 데가 어디겠어요, 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많이 종목들 떨어졌던. 좀 반등을 기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기 금융보험 쪽이 꽤나 선전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상무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밀리면 또 사야 되는데. 금융 쪽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뭐 되게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은행이나 보험업종 같은 금융주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그동안에 이제 수출주들 좋았다가 수출주들의 모멘텀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들, 약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보험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은행주들이나 그 금융주들은 사실 뭐 은행주들도 물론 뭐 순이익 마진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 하반기 이제 벌써 이제 접어들어서 뭐 7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하반기 되면은 밸류업에 대한 뭔가 기대가 내지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밸류업보다는 밸류압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막 눌러 제끼는데 최근에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네. 뭐니 할 것 없이 뭐 거버넌스가 어떻고 구조 개편이고 사업 구조 개편이 어떻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또 전문가들 대부분의 분석이 뭔가 자꾸 이렇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되는 느낌,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최근 들어서 두산도 그렇고 네. SK 네. 그룹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울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소위 말하는 측면에서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이제 그런 재벌이나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 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상쇄가 되면서 그래도 올해가 이제 좀 처음이고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기업 공시 제도의 개선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이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밸류가 업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고 점진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렇게 상쇄되거나 좀 희석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제 좀 그 대기업들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업에 대해서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폄하할 보고 필요는 있습니다. 없다. 방금 말씀하신 그나마 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어떤 주주 가치, 주주 환원 이런 쪽이 좀 진심이다 할 만한 그룹이나 기업 지금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상무님 소개할 만한 그룹이나 기업이 저는 이제 금융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 쪽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사주나 배당이라는 거에 대한 노력들을 해온 거는 맞는데 예. 사실 올해 들고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 주로 보면은 역시 현금이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이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쪽에서 여전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굉장히 싸잖아요. 기본적으로 PBR이 뭐 0.4배, 0.5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좀 여쭤볼게요. 한때 그래도 시장 국내 증시 좀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소외됐다가 이렇게 시장이 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보니까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수요가 당분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보복 관세라든지 대중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전기차는 좀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때요? 2차 전지주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2차 전지주는 지금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그 에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만큼 조정을 받았어도 네, 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의 어떤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아직은 싸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차와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싸져 있는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황이 좀 안 좋지만 많이 싸져 있거나 악재를 많이 반영한 쪽은 조금씩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물론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썩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기차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변하는 방향 자체는 큰 방향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좀 재밌게 본 통계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에서 민주당보다 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좀 더 많은 그래요? 좀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그 지도상에 미국 지도상에 그 빨갛게 표시되는 주들이 오히려 신재생이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는 대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못 미치는 거지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중에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시점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힘이 없고 테마성 재료에 의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2,8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0.92% 약세로 2,798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4% 내림세입니다. 820선 부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148억 원의 매도 우위, 더불어서 외국인도 770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1,95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00억 원, 기관이 7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여기서도 개인 홀로 39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가정용품과 전자제품, 통신장비 업종이 상승합니다. 반면에 비철금속과 건강관리기술 업종 약세고 항공업종도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대마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이 불거졌죠. 대체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각되면서 관련주인 대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마 관련주 중에서는 화일약품이 4.22% 올라가면서 1,483원, 오성 첨단 소재도 4% 넘는 강세 보여줍니다. 1,5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5%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3,155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메디쿡스가 1%대, 그리고 HL바이오스템은 보합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DXVX가 자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DXVX 현재 19% 급등하면서 2,6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0.23% 강세. HL사이언스가 1.29% 상승하면서 1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마젠이 0.12% 플러스권이고 제노포커스는 0.14%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더불어서 줄기세포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같은 경우에 면역혁신 신약 개발 기업인 샤페론이 암 줄기세포를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전임상 결과가 국제 전문 해숙실에 실렸다는 소식이 보도됐었는데요. 하지만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는 스피어 파워만 8%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160원. 바이온이 5% 넘게 올라가면서 1,2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HLB와 엑셀세라퓨틱스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HBM 관련주입니다. 미증시 여파로 오늘 장에서도 HBM 관련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으로는 YC캠이 꼽히고 있습니다. YC캠 2.75% 약세로 거래가 18,41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1.84% 내려갑니다. 지금 8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K스택도 2.49%의 약세로 거래가 43,050원입니다. 그밖에 오로스테크놀로지가 1.89%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0.82%의 약세로 19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머니 김영웅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중소형주들의 랠리와 달리 국내 증시 코스닥이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상승 랠리를 펼치며 2,900선을 목전에 두고 아쉽게 지난 금요일 테슬라발 악재에 밀리고 난 후 며칠 잘 버티다 어제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달 14일 기준 20조 831억 원에서 20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269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수혜주 서진 시스템의 신용 잔고가 이달 들어 147억 원으로 신규 신용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 외에 삼청단 제약 140억 원, 카페24 138억 원, 넥슨게임주 128억 원, 덕산테코피아 125억 원 등 신용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도 지난 15일 기준 9,381억 원으로 1년 전 5,425억 원에 비해 72.9% 증가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잔고와 미수금이 늘어나면 반대 매매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코스피, 코스닥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상승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추세가 좋아 보이는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4월 1일 현대중공업에서 건설기계 부문을 사업 분리해 상장한 회사로서 주요 제품은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한국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수혜가 예상됩니다.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4월 16일 충북 음성에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글로벌 교육센터를 방문해 전후 복구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9월 민간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긴급 복구를 위한 굴착기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 기대감에 일시 급등했다가 전일 5% 이상 오늘 추가 하락 중에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산주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방산업체로서 핵심 사업인 군 위성통신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시스템의 천궁2 다기능 레이더로 K방산 수출에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천궁2 다기능 레이더를 약 1조 2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주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하나시스템 역시 수혜가 예상되는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차트상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모아가면 좋은 수익 기대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코스피가 2,800선마저 반납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전일 엔비디아 6.6% 급락을 트리거로 해서
반도체를 시작으로 기술주 전체가 급락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갔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매도세는 엔비디아 2.6% 상승하며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우리 증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 비중 늘리며 반등 신호 나올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 회사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국회계학회 이장우 가상자산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오늘 이제 소식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 사건 기폭제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 또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좀 더해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뜨거워진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할 만큼 최근 몇 달 동안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는데 재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랠리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충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 정도 바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제 7월 27일인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가 있어요. 여기에 현직 그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으로 주요 연사로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할까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오늘 올라온 소식 뉴스들을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참 트럼프 대통령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할 정도다.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거 전부 사기라고 했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정확히 본인이 재임 중에는 사실 비트코인을 금지를 할 거라는 그런까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치판이고 정치인인가 봅니다. 자, 어쨌거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파급력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클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 견해로는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는 맞긴 합니다. 우리 상반기를 좀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이제 1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순 유입이 된 ETF 승인 이후에 한 1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54억 달러? 한 비트코인의 한 30-40% 정도가 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유입이 좀 적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몇 가지 좀 있긴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내러티브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에서 7% 정도 되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주는 스테이킹 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ETF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굳이 ETF로 넘어와서
살까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상반된 이제 반응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최근 며칠 동안 또 독일이 불법 영화 복제 플랫폼을 수사하면서 이제 압수했던 비트코인 매도를 완료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물론 독일의 물량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 네. 이유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비트코인이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독일 물량이 끝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예전에 비트코인 해킹당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 물량 14만 개가 이제 채권단한테 나가는 스케줄이 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정보 6만 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영국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운트 곡스는 대충 알겠는데. 영국도 이제 그 똑같이 압수한 물량입니다. 아, 예, 예. 네, 독일도 올해 1월 달에 압수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물량들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언제 이제 어떻게 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샘 뱅크만도 그랬고 네. 뭐 우리 뭐 권도영인가 하는 친구도 그랬고 뭐 해먹을 사람 다 해먹었는데 이제서야 네. 무슨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인가요? 예, 정확히 오늘. 예, 그럼 이제 네. 규제가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은 시장 판도가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한국에 이제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네, 사실 네.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좀 예상되는 거는 한국의 이제 주요 가상자산 업자들,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형 거래소 위주로 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법안 때문에 영업 종료를 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준비금 적립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맨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한국에는. 그래서 이번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은 진짜 이용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 그리고 불공정 거래 금지.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본시장법이 있잖아요. 예. 시세 조정 행위나 미공개 정보 이용 못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업자들은 더 큰 애들만 조금 잘 남아 있고요. 나머지 작은 곳들은 많이 사업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청약 사업이 불안합니다. 일정 지연에 심지어는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 당첨자들은 애가 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오름세인 집값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 또 인상 예고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은 물론 또 기대출자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과 또 대출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송성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거 청약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는 폐지가 되긴 됐는데 지금 이미 받아놓은 사전 청약 쪽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니 사전 청약은 받았는데 민간 분양 주택 사업이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다.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진짜 속이 터지겠는데 네. 이게 또 집값도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전 청약 그리고 네. 이제 공급 물량이라는 네. 거는 결국 수요를 좀 분산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축소는 주택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물량들을 보면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취소되는 지금 단지가 5곳, 본 청약은 1,739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전 청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취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천하고 파주, 화성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인접하고 앞으로의 그 연결선을 좀 준수하게 갖고 오는 곳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취소되는 그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뭐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또 희망하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한 곳인데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취소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상승 그리고 수도권의 그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 구간이 지금 몇 주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외적으로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뭐 본청약 관련돼서 뭐 사전 청약들 폐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여전히 뭐 기피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아파트에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 자체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지금 서울에 대한 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비 대비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고, 또 올 그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있는 준공 물량이 16.5%, 착공이 31.4% 정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물량이 늘어나긴 해도 예. 그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이 공급 물량이 한 10년 평균보다 높다라고 해도 10년 평균보다 수요자들이 크게 좀 상승하게 된다면 그 공급 물량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지역에서 물량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수요를 또 분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사전 청약 물량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취소되는 물량들은 역시나 집값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책에 실망한 그 사전 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뭐 사업이 지연되고 그 취소된다라는 게 그게 핵심인 거지, 네.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글쎄. 게 뭐 그게 예,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들 진행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또 언제 이런 중복 청약에 대한 그 제한 정도의 그 혜택으로는 뭐 지금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역시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복 청약에 대한 구제론, 뭐 이게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일정 계획, 자산, 뭐 자산 운영, 그리고 본인의 자금 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도 지금 공급자하고 정부에 혹시라도 이제 귀책 사유가 있다라면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뭐 도리가 좀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뭐 피해자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보상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 화면에 저 권리 승계해달라고 주장하시면 저렇게 합니다만, 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뺏기는 시간이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이제 청약 시장은 또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고요. 서울의 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지금 매매도 좀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약 시장이 네. 최근에 이런 사전 청약 문제도 생기고 있죠. 네. 그리고 공사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면안에 있어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택 시장이 강세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약 시장 1순위 경쟁률이 지금 105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전국이 6.2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전국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매매 그 거래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5,100건, 한 5,200건 정도 가까이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최근 그 거래량을 보니까 한 6,000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 7,000건 가까이 나온다라는 그 거래량은 그 거래 추세, 그리고
주택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과 그 거래량에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의 입주 가구가 한 22,4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6%가 떨어진 거고요. 지금 전국의 주택 그 착공과 인허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은 35.6% 그리고 착공은 2.9%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 불안이 공급에 대한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전국이 1,839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1년 새에 한 14% 올랐는데 서울의 분양가는 이게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3,862만 원인데 24%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런 청약 시장까지도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축 물량, 이 청약 물량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 시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같아서는 뭐 일반 청약자들은 이제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뭐 각종 특별공급 제도가 많아서 이에 해당이 돼야 겨우겨우 이제 당첨이 된다라는 건데 특히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여러 가지 특별공급 제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 당첨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비율이 굉장히 좀 뭐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30대 이하가 59%, 약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30대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 뭐 60대 뭐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자산 운영이지 또 청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60대 이하는 여전히 낮습니다. 근데 40대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그 특별 공급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첨에 대한 기회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는 60%, 85제곱을 초과하는 그 면적 같은 경우 100% 추첨제로 통해서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제라는 거는 뭐 한 40대나 50대 이상 그 연령대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점 관리를 하면서 당첨될 기회가 있는데 이 추첨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가점제하고는 좀 다른 그 소위 말하는 그 뽑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해왔던 사람들도 약간 소외감들을 갖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도 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뭐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좀 뭐 소위 아파트가 오래되더라도 거기서 오랫동안 장기 거주를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그 층들 뭐 30대인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거 트렌드 자체가 신축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재건축을 투자를 해도 예전에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세를 주고 본인들은 신축에 거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만큼 신축을 선호를 하는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질문지에 얼죽신이라고 단어가 보이는데 그렇게 젊은 분들 얼주가처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듯이 이거는 신은 그러면 신축인가요? 신축.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광고 마케팅 하는 데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요? 근데 신축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얼죽하고는 좀 맞나 모르겠네. 그렇죠. 좀 아이스야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맞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은 아니고. 뭐 여름에 지금 얼어 죽는 뭐 그런 얘기. 조금 마케팅 좀 이상하네요. 네. 어쨌거나 트렌드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이 쉽지 않아지니까. 네. 뭐 만점 통장이 나왔다는 소리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아예만 이제 청약 통장 쳐다보기도 싫다는 분도 생깁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24% 올랐죠. 그리고 전국은 14%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당첨이 돼도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 그 개수가 보면은 지금 2,550만 개가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보면 한 150만 명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1순위 가입자 보면은 1,673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달 새 한 2.9만 명 정도가 이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통장 가입해도 뭐 이거 특별공급 배당,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 중심으로 가고 뭐 가점 아무리 관리를 해도 추첨제로 글쎄. 가다 보니까 네. 이거 뭐하러 하냐. 관리를 하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청약저축에 대한 한도 같은 경우도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첨은 잘 안 되는데 가서 이제 소위 붙는 돈이라고 하죠. 돈은 많이 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이슈 때문에 분양가도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문제는 이건 같아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청약 제도를 35번을 고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정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또 65차례를 또 변경을 했어요. 청약 제도를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47.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37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뭐 했다 그러니까 뭐 관리를 했다, 이탈하고 소위 뭐 짜증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약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뭐 너무 그냥 뭐 수시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그 청약 제도의 그 신뢰 때문에 이탈하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나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청약을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 제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냥 뭐 분양된 거나 입주된 거 차라리 그게 사는 게 좀 더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 시장들이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차라리 그런 걸 사자라는 수요가 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둔촌주공 84제곱미터 입주권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 대비했을 때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첨 기회도 그렇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뭐 수요세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들도 아무래도 한정된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순서가 저한테 왔네요. 네. 발음 어려운 거. 예. 지금 서울 개포동 또박또박 DH 퍼스티 의 퍼스티어 아이파크. 네네네. DH는 그거고. 개그 욕심 있으신 거 DH고 아니죠?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동에 있는 이거.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기존 매매가보다 수억 높은 수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우리 작가님 이거 좀 띄어쓰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진짜 어려워요. 아니면 차라리 영어로 써드리면 훨씬 영어로 편하시죠? DH는 영어로 쓰고 퍼스티어도 그 퍼스티어도 글쎄. 내용 얘기할까요? 내용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때 발음 어려워했던 그때 한때 이슈였던 게 저는 짧게 할게요. 디퍼와. 디퍼. 오케이. 그때 무슨 청약이 101만 명. 내가 이제 이게 발음이 안 되네. 101만 명이 몰렸었거든요. 이렇게 몰렸던 곳에 지금 보류지라는 거는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빼놓고 나서 사업들을 하는 그 분양 물량 가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류지 매물이 25억 5천만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매매가보다도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된 그 물량들 보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이 보류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보류지 같은 경우는 잔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짧은 텀인데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희소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희소성으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대출금리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네. 하고 실제로 또 시중은행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예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 영향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예. 그 시사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금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자극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5일부터 금융당국에서 현장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압박이 있어서 뭐 눈치 보는 건지 아니면 이 눈치를 틈타서 또 이자 장사하기도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 내용들 보시면은 뭐 우리은행에서 0.2%포인트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뭐 KB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품을 보면은 전세담보대출이나 뭐 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그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자체는 역시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억누르는 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 자체가 네. 빠르게 턴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좀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 방향을 전환을 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여전히 1%대 하락입니다만 코스닥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 관련제 다 이거 또 제약 바이오잖아요. 오늘 좀 올라가네요. 일라일릴리는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도 그러게요. 어쨌거나 도깨비 시장이에요. 한국 성시. 뭐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된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